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썰TV 사연을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게 되다니 기분이 새롭네요. 사실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려다 몇 번이나 손이 멈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 그리고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날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엄마의 장례식에서 시작됩니다. 한없이 슬퍼야 할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작은 쪽지 하나를 받게 되었어요. 그 쪽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입안에 머금고 계셨던 숨겨진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쪽지를 펼치는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시댁 식구들은 기절초풍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는 우리 엄마의 마지막 의지였고 저를 위한 유언이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내리친 하나의 심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많이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어떻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엄마의 회사를 물려받아 모든 걸 바로잡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엄마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수성가라는 단어가 딱 맞는 분이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 30대 중반에 저를 혼자 키우시겠다고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부품 납품 사업이 30년 만에 직원 수 50명을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렇게 작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대표가 되셨죠. 어릴 때 저는 다른 아이들을 부러워하고는 했어요. 뭘 부러워했냐면 유치원 하원할 때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데리러 오는 것을요. 우리 엄마는 일 때문에 늘 바쁘셨기 때문에 엄마 얼굴 볼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아이 엄마 손을 잡고 하원했고 그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밤늦게 회사 일을 마치고 뛰어오던 엄마가 뒤늦게 저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요. 물론 어릴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투정도 부리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커서는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사장님이었지만 제겐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했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일선에서 물러나 제게 회사를 물려줄 거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부담스러워서 꼭 내가 해야 하냐고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가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모를까. 저는 그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소질도 없었어요. 한 회사의 대표 자리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라오는 건데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엄마 회사니까 자식인 내가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경영에 소질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정하기 싫으면 굳이 강요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딸이니까 제게 물려주고 싶지만 제가 원치 않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좀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떨 때 보면 계산적인 모습이 있었고 관계에 있어서 손익을 따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엄마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됐어요. 결코 남편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다만 일 욕심이 많은 편이라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인데 어떤 사람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남편이 회사에 들어오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저처럼 남편의 계산적인 면을 알아보셨거든요. 또 일 욕심이 많으면 사사로운 감정이 업무에 개입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우선 고려해보겠다는 말씀만 하셨죠. 그래서 남편은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장모님 하면 껌뻑 죽는 착한 사위처럼 굴었어요. 명절이나 엄마 생신 때 가족 행사가 있으면 손수 정성껏 만든 음식이나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리바리 사서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안부 전화도 참 자주 했어요. 웃긴 게 본인 엄마한테는 전화를 잘 안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시모가 아들 키워서 소용없다고 서운해하고는 하셨죠. 또 돈을 모으고 모아서 어버이날에는 고급 안마의자를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시모한테는 그냥 용돈 얼마 챙겨주는 거로 끝냈거든요. 그렇게 엄마한테 지극정성으로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엄마 회사에 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어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돌리셨고 결국은 기회를 한번 줘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해보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엄마 회사에 이사직급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초반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일찍 출근하는 건 물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엔 회계팀과 월요일엔 구매팀과 따로 미팅도 주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의 호평이 꽤 있었습니다. 역시 대표님 사이답게 똑똑하다, 일 처리를 잘한다. 대표님보다 이사님이 더 바쁘신 것 같다. 경영 보조라기보다는 자기 대표님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칭찬하니까 듣기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치는 예고편이었어요. 회사가 남편 손을 거치면서 이상한 점이 점점 늘기 시작했거든요. 뭐였냐면 남편 지시로 회계팀의 자금 흐름 구조가 바뀌었고 그러면 어디론가 빠지는 내부 기금이 생겼어요. 또 엄마가 수년간 유지한 안정된 거래처를 남편의 인맥으로 바꾸는 일도 생겼죠. 남편은 뒤로 뇌물과 접대를 받으며 거래처를 선정하고 바꿨던 겁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에 엄마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서 괜찮은지 여쭤봤어요. 남편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는지, 엄마랑 상의하고 행동하는 건지 여쭤보자. 엄마는 심란한 표정으로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고 엄마랑 조금의 상의도 없이 남편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더 걱정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건너뛰고 남편 혼자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솔직히 혼란스럽지만 김서방이 회사 망치려고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지 않겠냐고. 그래도 조금은 더 믿고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엄마의 말수가 부쩍 줄기 시작했어요. 제게 큰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엄마는 몹시도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를 어떻게든 믿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가차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희 엄마는 한번 신뢰를 준 사람에겐 끝까지 믿음을 보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화로운 줄로만 알았던 그런 날입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도려지는 듯 고통이 몰려와요. 그토록 강하던 우리 엄마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엄마의 입술은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을 꾹꾹 눌러 담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 입안에 작은 쪽지 한 장이 숨어 있을 줄은 미처 모른 채 말이에요.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는 갑작스럽게 엄마가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상으로 꽤 위급한 듯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 나갈 채비를 마치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주한 것은 이미 숨을 거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준비도 없이 한순간에 엄마를 잃었어요. 사망 선고하는 의사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만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남편이랑 시모가 와 있더군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엄마를 찾았고 다시 한번 엄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터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이 바보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이때 처음 알 수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크니까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멍하니 넋놓은 채 앉아 있었거든요. 실감도 안 나고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지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정말 멍하니 바보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엄마의 장례 준비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서 진행했어요. 엄마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이루어졌고 정갈한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에 이제 내가 혼자 남겨졌다는 그 공허함이 너무도 컸어요. 아직 해드리지 못한 말들이 가슴 안에서 쿡쿡 찔러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정말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 남편과 시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느끼기로는 슬프기보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제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사부인도 없으니까 네가 회사 맡아서 운영하는 거지? 세학이는 그런 쪽으로 일해본 경험도 없고 아무래도 네가 딱 적임이잖아. 그렇지 뭐. 당연히 내가 맡아서 해야지. 세상에. 그럼 이제 사장 되는 거야?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니 그래. 이제부터 우리 아들 인생 아주 탄탄대로네. 제가 슬퍼하는 사이 시모랑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굳이 제 앞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들리더라고요. 살짝살짝 저 모르게 좋다고 웃는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남편이랑 시모가 왜 이렇게까지 들떠 있는지를요. 시모는 워낙에 푼수 같은 사람이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러는 걸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으니까. 여기서까지 저렇게 개념 없이 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도 묘하게 시모랑 비슷했어요. 저는 이렇게 슬픈데 남편은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속상한 척, 안타까운 척 했지만 진심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기분 탓인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어요. 남편은 슬픈 척 연기를 한 거지 시모처럼 엄마의 죽음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괘씸하죠. 우리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남편에게 기회를 준 게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엄마는 끝까지 남편을 믿으려 노력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노력을 남편은 무참히 짓밟은 겁니다. 그래서 제게 남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둘을 보며 심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저만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아서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빈소를 지켰어요.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납골당에 안치하기 전 마지막 입관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엄마를 담당했던 장의사가 제게 다가오더니 낮게 속삭이며 조용한 곳에서 잠시 보자고 하더군요. 장의사는 남편과 시모 몰래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이러지 의아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런 행동이 이상했지만 뭐 때문에 저러나 궁금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몰래 장의사가 있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빈소 밖에 있는 다른 곳에서 장의사는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장의사에게 무슨 일로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뒤로 누구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에 아는 사람은 없는지 연신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라고요. 하는 행동이 하도 이상해서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장의사는 꼴깍하고 마른 침을 한 번 삼키더니 긴장한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머님 시신을 정리하던 중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꼭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장의사는 주머니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서 제게 건넸습니다. 그가 건넨 건 작게 접힌 종이였어요. 손가락 2마디만큼 작게 접힌 쪽지. 다소 젖어 있었고 한쪽 끝은 입안에 있었는지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장의사는 이 종이가 엄마 입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입안에서 이게 나오지? 죽음이 다가오는 긴박한 상황에 왜 삼키지도 못할 종이를 입에 넣으셨을까?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펼쳐서 안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이었지만 불안하게도 엄청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마치 볼펜으로 급히 쓴 듯 했지만 흔들림 없는 필체였습니다. 적힌 내용은 이러했어요. 남편의 이름과 그 옆에 노트북 바탕화면 A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본 순간 이게 뭐지? 남편의 이름과 A 계약서라고 적힌 이 쪽지를 엄마가 왜 삼키신 걸까? 너무도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위급한 순간에 재빨리 이 단어를 적고 본인 입에 넣으셨다는 건 뭔가 꼭 알리기 위함인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더 깨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쪽지에 적힌 노트북은 엄마가 일할 때 쓰시던 노트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직접 회사에 가서 살펴보고 싶었지만 장례족이라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회사에 아는 분이 떠올랐고 그분께 부탁을 드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아저씨에게 전화드렸고 중요하게 확인할 게 있으니 급히 엄마의 노트북을 가지고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다급한 음성에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30분 후 헐레벌떡 노트북을 가지고 뛰어오셨어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 눈에 띌까봐 아무도 모르게 노트북을 넘겨받았고 혼자 차에 타서 엄마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예상대로 바탕화면에 A 계약서라는 파일이 딱 보였어요. 그렇게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그게 뭐였냐고요? 파일 안에는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일정 부분 엄마의 재산까지도 손을 대고 있는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저는 숨이 딱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온몸에 힘이 다 풀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분노와 함께 마구 울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으로 제 가슴을 내리치며 울었어요. 엄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을 믿고 싶으셨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부분이 보여졌고 조용히 조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엄마와 저를 배신하고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진실에 도달했을 때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그 쪽지 한 장에 담긴 진실은 엄청난 음모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엄마의 죽음이 마치 잔치라도 된 듯 기뻐하며 웃고 있는 시모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게 그들은 마치 악마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고 믿었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떠한 슬픔도 없이 마냥 기뻐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또 하나의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쩌면 엄마의 죽음에 남편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즉시 회사로 돌아가고 계신 아저씨께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고 엄마가 계셨던 사장실 CCTV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사장실에 CCTV 같은 건 없다고 하셨어요. 사장실 입구 쪽 복도에는 있어도 안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발견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엄마랑 회사 일로 중요하게 이야기할 사안이 있어서 사장실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급히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살 수 있었어요. 하필 혼자 사장실에 있다가 누구에게도 도움도 못 청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쪽지를 확인하고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담긴 파일을 확인하고 나니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남편이 개입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정확한 증거가 없었어요. 엄마 방에 CCTV가 없으니 남편을 몰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엄마 방에서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고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댔습니다. 엄마는 분명 내게 이 쪽지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전하고 싶으셨고 그렇다면 죽음에 관해 어떠한 증거를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라면 당연히 그러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안간힘을 써가며 남편 몰래 쪽지에 글을 적고 그걸 입에 넣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급히 노트북을 더 살펴보며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엄청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 사장실 안을 비추고 있는
영상이 있었어요. 살펴보니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몰래 카메라와 연동된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분명 사장실 안에 CCTV 같은 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이건 엄마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설치해 놓으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연동되어 있는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영상 기록을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엄마가 사망하셨던 시간대를 살펴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엄마가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다투는 것 같았고 갑자기 엄마가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했지만 남편은 허둥지둥 놀라던 행동을 멈추고 냉정하게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모르는 척 엄마를 두고 나갔어요. 그때 엄마는 안간힘을 쓰며 쪽지에 글을 남기고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엄마 방으로 들어왔고 그때 엄마의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놀란 척 연기하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죽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충분히 119에 신고하고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그냥 그 바닥에 누워있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연기했던 거죠. 제게 말하기를 엄마 방에 들어가서 회사 일을 의논했고 추가로 검토할 게 있어서 잠시 자신의 책상에 있던 서류를 가지러 간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급하게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후라고 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이때 제 심장이 산채로 도려져 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 남편이 엄마를 죽게 내버려 뒀다는 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어요. 한순간에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으로 회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도와달라는 엄마의 손길을 뿌리치고 모른 척할 수 있는지 너무도 소름 끼치더군요. 이렇게 냉혈한 인간일 줄 몰랐습니다. 한동안 차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한참을 울고불고 후회하고 저 스스로를 탓했어요. 엄마가 회사에 남편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을 때 그때 어떻게든 말릴 걸,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대할 걸 하고 미친 듯이 후회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얼마나 자책하며 무너져 내렸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하하호호 즐거웠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울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 받고 그냥 무시했더니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빨리 납골당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어디냐는 글이 쓰여 있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얼굴에 잔뜩 번져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차 안에서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당당히 차 밖으로 나가서 결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미 증거와 증인은 충분한 상태라 무서울 게 없었어요. 우리 엄마를 죽인 남편을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손으로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었고 오늘이 남편의 제삿날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쉽잖아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고 제 심장을 도려내듯 아프게 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보다 더한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남편을 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장한 발걸음으로 남편과 시댁에 있는 빈소로 걸어갔어요. 저를 발견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냐고 했고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장의사가 건넨 쪽지를 꺼내서 상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한동안 사라져서 연락도 없던 제가 나타나자마자 상에 쪽지를 펼쳐서 올려놓으니까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 쪽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은
쪽지에 적힌 내용이 뭘 뜻하는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다들 제게 이게 무슨 쪽지냐고, 왜 여기에 남편이 적혀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잘 알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표정을 애써 숨기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본인은 모른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정말 몰라? 그렇다니까. 이게 뭔데? 어디서 났어? 장의사가 줬어. 엄마 입에서 이게 나왔다네? 뭐? 애써 모르는 척 연기하며 가증스럽게 굴던 남편은 엄마 입에서 쪽지가 나왔다는 말에 제대로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한 척 굴던 얼굴이 한순간에 불안감으로 뒤덮였어요. 그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급하게 주머니를 뒤적이던 남편의 손은 갈피를 못 잡은 채 허공을 헤맸고 그제야 심호도 쪽지를 뺏어들고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남편을 쳐다보며 묘한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왜 이런 게 사부인 입에서 나오냐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 쪽지 발견했다는 장의사 어디 있냐면서 두리번거리길래 잠자코 들고 있던 엄마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엄마의 노트북을 한눈에 알아보고 눈을 번뜩였어요. 이게 누구 건지 알아보겠어? 그래, 맞아. 우리 엄마 거야. 엄마 방에 있던 노트북. 엄마 입에서 그런 쪽지가 나왔다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 그것도 당신 이름이 적힌 쪽지가 왜 엄마 입에서 나왔을까?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뭘 위해서 그 쪽지를 입에 넣었을까? 나한테 뭔가 알리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뭘 알린다는 건데.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 그냥 우연이겠지. 그래,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얼떨결에 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누군가 죽어서 넣었거나. 그래, 그 장의사가 범인이야. 네 엄마 회사에서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 제가 심리적으로 남편을 좁혀가자 남편과 시모는 오해라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모른다면서 시치미를 뗐고 시모는 급기야 장의사가 범인이라고 아무래도 수상하다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끝까지 시치미 떼네? 그래, 좋아. 그렇게 나와야 더 재밌지. 원래 반전은 더 큰 충격을 안겨주는 법이니까. 당신 정말 왜 그래?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야? 글쎄, 나는 그 쪽지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남편 말도 안 믿고 정말 서운하네. 서운? 글쎄, 이거 보고 다시 한번 말해볼래? 여기 엄마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보여? 폴더명이 A계약서. 엄마 입에 있었다던 쪽지에 적힌 글과 똑같지? 엄마는 이 폴더를 살펴보라고 알리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살펴봤거든? 그랬더니 아주 어마어마한 게 튀어나오더라. 바로 네가 숱하게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들. 뭐? 남편은 계속 시치미를 뗐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엄마의 노트북을 켜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모의 얼굴이 사색빛으로 변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폴더 안에 있는 서류를 살펴보면서 놀라 입을 떡 벌렸고 남편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증거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쓰레기로 몰리는 게 싫었는지 이내 정신 차리고 노트북을 빼앗아서 뒤로 숨기며 아니라고, 이건 조작된 증거고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이런 짓을 꾸민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믿어줄 사람이 있겠냐고요. 저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대체 어떤 사람이 남편을 모함하려고 죽은 엄마 입에 이런 쪽지를 넣겠냐. 말도 안 된다고, 어디서 거짓말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죽은 우리 엄마한테 조금도 부끄럽지 않냐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하자
남편은 죽어도 회사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고 시침이 뗐어요. 그러면서 죽은 장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슬프시겠냐. 살아생전 자신을 회사로 불러준 사람이 장모님이고 얼마나 믿고 일을 맡기셨는지 아느냐. 이건 돌아가신 장모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화가 났어요. 감히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엄마를 올리다니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어서 그대로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라서 경악했고 시모는 어디서 감히 자신의 귀한 아들을 때리냐고, 아무리 사부인이 죽었다고 해도 곱게 미쳐야지 사람들 다 있는데 남편을 회사 돈이나 빼돌리는 파렴치한으로 만들지를 않나 때리지를 않나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뺨을 똑같이 때리려고 하길래 시모의 팔목을 잡아서 맞고 뿌리쳤어요. 맞을만 하니까 맞죠? 이런 쓰레기는 이걸로 안 돼요. 이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싶었던 사위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 엄마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돼요. 너는 정말 천벌받을 거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회사에서 빌빌거리는 거 높은 자리까지 끌어올려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평소대로라면 제가 뺨 때리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남편도 똑같이 화를 내며 달려들었을 겁니다. 제가 거의 눈이 돌아서 미친 여자처럼 악다구니를 써댔거든요. 그럼 남편이 살짝 당황할 수는 있지만 절대 순순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또 연기를 해대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착한 남편인 척 포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잔뜩 흥분해서 발악하는 저를 어떻게든 달래고자 했어요. 장모님 잃고 네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이러는 거 다 이해한다. 하지만 본인 정말 억울하다고, 결코 장모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했고 늘 회사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또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인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어요. 본인도 왜 장모님 입에 이런 쪽지가 있는지, 노트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폴더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자세히 알아볼 테니 우선 진정하라며 저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시면 유일하게 회사 맡아서 이끌어갈 사람이 나뿐인데 미치지 않고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횡령했겠냐고, 회사가 잘 돼야 자신의 자리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남편의 말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라면 사실 그런 대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회사가 있어야 본인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도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트북에 있는 영상을 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든 정장 차림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대표님 따님분 맞으시죠? 네, 저희 엄마인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고인이 되신 대표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고인께서 남긴 유언 관련 문서를 전달하고자 왔어요. 유언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유언을 남기셨죠? 글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셨는지 돌아가시기 전 황급히 저를 찾아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언의 효력을 증명하는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준비 못하신 줄 알았는데 유언장이라니.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아차 싶은 표정으로 긴장하며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변호사 입에서 나온 말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회사 지분의 100%를 남편이 아닌 친딸인 제게 상속한다는 거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개라 저는 몹시도 놀라 있었어요. 그리고 정막을 깬 건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변호사가 들고 있는 유언장을 거칠게 빼앗아서 살펴보더니 냅다 찢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죄 없는 변호사한테 막 따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어디서 믿지도 못할 이따위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대냐. 쟤는 한 번도 회사 일에 관여한 적이 없고 심지어 배운 적도 없는 애다. 여태까지 회사를 이끌어온 우리 아들을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회사를 물려준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런 식으로 막 따졌어요.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으로 의뢰인과 함께 작성한 유언장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를 빈소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막았었어요. 그러고는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회사 돈 빼돌리는 걸 알고 엄마는 어떻게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여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거라고요. 왜냐? 당신 아들이 워낙 비열하고 냉혈해서 언젠간 엄마 등에 칼을 꽂을 거라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더욱더 난리쳤어요. 너는 대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남편한테 그런 취급하고 싶냐고. 집안꼴 잘 돌아간다면서 엄마 죽고 불쌍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 시어미를 우습게 여긴 결과라며 아주 야단법석을 떨어댔습니다. 이에 질세라 남편도 저한테 정말 실망이라고 한술 거들었어요. 어떻게 남편인 자기 말을 못 믿고 말도 안 되는 말만 믿을 수 있냐고. 남편을 그런 쓰레기로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냐고. 갑작스럽게 장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든 참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면서. 또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해댔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눈물로 호소하며 억울한 척 연기하니까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갔어요. 만약 제게 그런 영상이 없었다면 저도 속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착각했나 싶을 정도로 연기를 잘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날 엄마 방에서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연기는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증스럽고 소름 끼쳐서 더욱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살인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연기 집어치워, 이 살인자야! 살인자? 회사 돈 횡령한 사람으로도 모자라서 하다하다 살인자 취급하는 거야? 당신 정말 왜 이래?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남편한테 살인자라니. 참, 그 재능이 아깝다. 누가 보면 정말 아닌 줄 알겠어. 날 보고 오해하겠지. 멀쩡한 남편 살인자로 만든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나한테 네가 살인자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뭐? 증거? 그래. 너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 도와달라고 붙잡은 거 뿌리치고 그냥 나갔잖아. 그때 119에 신고했으면 우리 엄마 살 수 있었어. 그런데도 넌 엄마가 죽게 그냥 내버려뒀고. 제 말에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새하얗게 질려서는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제 내 말귀를 알아두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치워둔 노트북을 다시 가로챘고 그 안에 있는 영상을 틀어주며 말했습니다. 똑똑히 봐. 네가 이럴 줄 아셨는지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해두셨거든. 영상이 재생되고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남편의 표정도 정말 볼만했어요. 자신의 만행이 다 밝혀지자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남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에는 분노도 당혹스러움도 어떠한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걸 인정한 사람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죠. 장례식장은 그날 말 그대로 초토화 상태였습니다. 슬픔과 배신, 분노, 경악, 그리고 복수의 서막이 한자리에서 터진 순간이었어요. 엄마는 떠나시는 순간에도 남편의 가면을 벗기는 마지막 손길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만행이 다 밝혀지자 엄마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히 경찰에 신고했어요. 시몬은 자기 아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도착했고 저는 모든 증거물을 경찰에게 넘겼어요. 그렇게 남편은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제가 남긴 증거들은 하나같이 정말 대단했어요. 계좌 흐름 추적 내역과 해외 법인 가짜 계약서, 허위 세금 공제용 등등 다양한 파일이 있었고 엄마 회사의 일부 계좌가 남편 개인 계좌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파일도 있었어요. 해외에 있는 유령 거래처와 허위 수출 계약을 맺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었죠. 그 금액만 약 13억 원. 3년 동안 엄마와 저를 배신하고 야금야금 많이도 빼돌렸더라고요. 그렇게 경찰에 체포된 남편은 확실한 증거 앞에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사건은 순식간에 전개됐어요.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사기와 살인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시몬은 법원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었어요. 뭐 잘했다고 본인 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이 퍽 어이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영정사진을 가방 속에 넣고 조용히 법정에서 나왔어요. 시몬은 이미 엄청난 벌을 받은 셈이니 굳이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괴로운 고통 속에서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는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남편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잠시 힘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엄마가 남겨주신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남편이 구속된 이후 회사 내부는 몹시 혼란스러웠거든요. 어색한 침묵과 수군거림이 뒤섞인 나날들이 이어지면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일으키신 회사인데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고자 하셨는데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회사를 내가 운영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 책상에 앉아 있으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고. 너는 반드시 잘 해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어요. 엄마가 남겨놓은 노트를 읽으며 한 줄 한 줄 새겨가고 주요 거래처 대표들을 직접 만나 앞으로 책임지고 가겠다고 약속도 확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제 노력이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엄마의 회사를 조금씩 살려내고 있고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목 놓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엄마가 지켜보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믿기 어려운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살면서 겪은 가장 쓰라린 진실이자 어떻게든 지켜내야 했던 엄마와 제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범한 아내로 살고 싶었는데 전 남편은 엄마의 믿음을 이용했고 그저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았고 결국엔 제 인생마저 무너뜨리려 했어요. 그 모든 게 끝난 지금 저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빼앗길 뻔했던 소중한 제 권리도 모두 되찾았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이든 결혼이든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지금 복역 중이라 들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괴로워서 잊고 싶지만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려고 입안에 넣어뒀던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제 평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것만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긴 걸 엄마보다 더 멋지게 지켜나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